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 하실 주인공은요. 참교육 전문가, 팩트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항상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법원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어떤 권력이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때 특권과 반칙이 생깁니다.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력개혁입니다. 지난 20년 묵은 숙제인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민주당이 완수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스타가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예계 스타 권진영 씨가 있고, 아, 제가요? 예, 청문회 스타 의원님이 계십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청문회 스타라는 별명이 항상 그 네. 팩트 폭격, 네. 예?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법사위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법사위 하면은 이제 여당 야당 의원들 맨날 이제 쌈박질 많이 한다고 이제 혼내시는 데인데 네. 거기 가면 주로 법과 관련된 게 다 사실관계를 일단 다퉈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논리라든가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실을 먼저 따지는 게 법사위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기자 출신이라 네. 또 취재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을 따지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국민들이 어떤 민주적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따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 여당 공격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거 과장해서 막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에도 이제 약간은 확인되지 않는 게 보도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사실을 따져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해 줄 때 시청자분들이나 예. 아니면 우리 유권자분들 또 우리 당원 뭐 지지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확인에 대해서 뭔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지금 민주주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언론, 네. 언론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의원님 지금 언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의원님은 왠지 뭐 검사 출신이거나 하여튼 법조계 출신 느낌이 많이 나요. 법사위를 계속 하셔서 그런지. 근데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제가 만주 변호사라고요. 만주 변호사? 네. 서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만주에서 따와서 확인이 안 되는. 뭐 변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게 누가 인증해 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실제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 법사위에 있을 때 예. 근데 만주 변호사라고. 그 이제 이 만주 변호사 계보가 상당히 화려해요. 예.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박지원 아, 이분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네. 법사위에서 거의 뭐 다 주도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서울시장 나오신 박영선 장관 예. 이분도 이제 법사위원장 하셨는데 예. 이분도 뭐 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 그렇죠. 근데 네.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또 맹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 이 계보가 있습니다. 만변 계보가 네, 있군요. 만변 계보가 있어요. 아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제 이낙연 대표가 네. 의원님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김종민 의원은 너무 쉽게 간단 명료하게 딱 설명을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제가 도덕경을 많이 읽어갖고. 아 그래요? 네, 도덕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떤 얘기할 때 네.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뭐냐면 과연 이게 내 안에 있는 내 얘기냐,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네. 일단 이걸 한번 이렇게 되새겨봐요. 그래서 일단 진정성이 1번이고 네. 그다음에 역지사지를 해서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얘기를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가능한 한 얘기가 저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쉬워져요, 말이. 근데 의원님 참 의외인 게 네. 보통 이렇게 의원님의 느낌을 봤을 때는 지금 네. 도덕경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도덕경 읽는 분의 느낌은 아니에요. 아 맞아 나도 그 그쵸?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아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뇌생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고사성어를 이용해서 네. 그 찰떡같이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잘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고사성어의 자판기라고 할 정도로 진짜? 툭 치면 그거에 맞는 상황 고사성어가 나온대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뇌생남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이제 전공을 국문학을 했어요. 국문학을 하고 우리 때는 이제 그래도 한문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자들을 많이 이제 익숙하고 그래서 기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항상 이게 글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좀 유식한 척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고사성어도 해야 되고 필수죠, 필수.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패러디. 네.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말 알죠? 네, 알죠, 그 많으면 얘기는. 많을수록 네, 좋다. 네. 이 다다익선이란 말을 원래 이제 써요. 예. 네. 근데 제가 일을 이제 주문하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약간 말을 바꿔서 조조익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조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좋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없는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근데 조조익선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내가 몇 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네.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입력이 되는 그렇죠. 조조 간단하게.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말을 쉽게 간단하게 네, 네.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맞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이제 노자 도덕경 얘기를 할 텐데 의원님이 이 노자 도덕경을 어떻게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지가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해서 빨리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어요. 허위평론가 이 책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통 육아에 이제 시조하면 공자고요. 네. 도가에 시조하면 노자를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 계속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 노자만큼 팩트 체크를 참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더 없어요. 우리가 역사서에 이제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 꼽는 네. 사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기를 쓰는 사마천조차도 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별로 참고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부분은 사실 그렇게 사기에서도 길진 않은데 네. 그만큼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의 인물이고 주나라에서 이제 장서를 관리를 했다 정도가 있는데요.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앞에 상편은 도고요. 예. 그다음에 하편은 덕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도덕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말이 혹시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니에요? 길도자, 길도자. 그 아. 덕덕자를 아. 쓰는 건데 네. 도덕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고전들은 그 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순자, 한비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도덕경 대신에 그냥 노자라고 이 책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그리 길지는 않은데 네. 해석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공자의 논어에는요. 사람이 네. 제가 센 건 아니지만 네. 156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 노자에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0명입니다. 사람이 안 나와요. 추상적인 얘기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매혹적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의원님이 정말 너무 좋은 책을 이번에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말만 듣던 노자 도덕경을 읽었는데 의원님한테는 이 책이 어떻게 인생책이 됐을까 궁금해요. 도덕경을 얘기할 때 네. 그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노노맹자, 뭐 노자, 장자, 뭐 한비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양의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이나 뭐 플라톤 국가론,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다 2,000년 전이에요. 네. 2,000년, 2,500년 전. 부처님 얘기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것도 다 2,500년 전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0년을 한번 이렇게 주름을 확 잡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놓으니까 더 정리할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야 이거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천재가 뭘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고 진짜 2,000년의 인생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종합되면서 누적돼 갖고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논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울림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제가 이 도덕경을 처음 제대로 읽은 게 나이 30대 됐을 때 그러니까 20대의 그 열정과 그 청춘의 그 열기가 이제 식기 시작할 때 뭔가 이거 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뭐가 이렇게 좀 쭈뼛쭈뼛해지는 때 그때 제가 도덕경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나이 30이 94년도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김영삼 정부가 문민 정부가 들어선 때죠. 잠깐만요.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풀 작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도덕경이라는 책은 어떤 한 사람의 지혜라기보다는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의 결과였고 그때 한번 정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2,000년간 인간은 사실은 본질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보니까 30대 얘기가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인생에 이제 고비고비 깨달음을 느끼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의 인생책 도덕경 일생의 지침서가 된 책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죠. 한 분 나오면 정말 위축이 돼 사람이. 그러니까요. 다행히 상선약수. 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상선약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네. 어디에 담기면 그 네. 담기는 것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또 뭐 끓이면 다른 성질을 갖게 되고 네. 얼리면 또 얼음이 되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물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더러운 곳에 가서 네. 씻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물과 같은 존재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선약수는 뭐 많은 분들이 도덕경을 읽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경구로 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아유 사람이 싱거워 물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좋은 거네? 왜 다이아몬드 가공할 때도 물로 가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나 물로 보냐? 그 나쁜 말이 아니었어. 그랬어. 왜냐면 물이 강한 거라니까. 좋은 거죠. 네. 물로 의원- 봐주세요. 의원님이 상선약수라는 말이 이제 의원님 일생의 지침서가 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제일 와닿았던 좋아하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른바 민주화 운동한다 그러면서 세계를 좀 바꾸자, 네. 혁명을 좀 해보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 세상을 막 바꾸려고 이제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30입니다. 제 나이 30. 90년대 초반. 그러면서 세상은 디자인되지가 않는다. 그게 30대에 깨달은 말 예, 그 30대 때 생각이라고요? 그거를 그건 깨달았는데 뭐야. 그때 도덕경이 내 앞에 딱 온 거예요. 근데 딱 펼쳐보니까 상선약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물처럼 흐르는 데 힘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집과 도구마나 이념을 가지고 조각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크게 막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물이 딱 가는데 바위가 있어요. 예. 그 바위가 있으면 바위하고 막 싸워갖고 바위를 깹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굽이쳐 가요 그냥. 굽이해서 가요. 싸우질 않아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상대가 나타나면 네. 그래? 그럼 넌 거기 있어. 난 옆으로 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맡겨보자. 그러니까 파도를 뚫고 가지 말고 파도를 타고 가보자. 이야, 이거 30대에 느낄 수 있는 게 아닌데. 파도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20대 때, 깨달음인데. 20대 때 파도를 거슬러서 가봤거든요. 거슬러 가려고 하면 서핑을 못 하거든요. 가봤더니 엄청나게 물만 먹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파도를 한번 타보자라고 타고 한 게 그거를 노자가 2,500년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거를 근데 너 이렇게 파도 빨리 그냥 이렇게- 위에 올라타야지. 너 그거 거슬러 갔다가는 너 그냥 그치, 물만 그치. 먹고 안 돼. 파도를 타요. 그런 게 이 상선약수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 이 도덕경의 파도가 한 10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때도 한 번 오고 옛날 헤겔 때도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온 거예요. 옛날 비틀즈도 이 도덕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레디비 노래를 그게 많이 이거예요? 네. 나르비. 그냥 그대로 둬. 그게 상선약수야. 레디비가 네. 그러네. 그거 그대로 둬. 네. 레디비의 한자 표현이 상선약수입니다. 진짜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그랬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 데피니션 아, 진짜. 의원님. 근데 의원님은 그 얘기하고 사이다인데. 의원님은 물 아니고 사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탄산수. 탄산수. 뭔가 톡 쏘는 맛이 시원하게. 있잖아요, 의원님은. 예, 타이다도 이제 물의 일종인데 많이 제가 다른데. 탄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김종민은 사이다야.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네. 이거 우리 의원님 사이다. 제가 우리 막 KTX 타고 가면 어떤 분이 커피 갖고 와서 아유 김 의원님 사이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커피 갖다 줘요. 예.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얘기도 자꾸 들으면 약간 이게 시원스러운 맛은 좀 있는데 그게 나를 좀 약간 어떤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여요. 네. 김종민은 사이다야. 그래 사이다인 것도 맞아. 하지만 늘 사이다는 아니야. 김종민 전체가 사이다는 아니야. 우리 오유경 선생님이 참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럼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무슨 얼굴만 예쁜가? 내가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도 품성도 좋은데 왜 맨날 얼굴 얘기만 하지? 하면서 상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에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의원님. 아유, 이게 너무 공감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김종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그 얘기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인연이 두 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치를 가게 된 게 그 인연 때문이라면서요. 이제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출마하셨어요. 국회의원. 그때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예. 다시 내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하고 부산에 가서 도전했는데 네. 다 당선될 줄 알았는데 딱 발표한 거 보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낙선 그 선거 결과를 딱 서울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졌지만 이긴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야, 이 양반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날 딱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내려갈 테니까 우리 노무현 후보하고 인터뷰 좀 잡아줘라. 그때 제가 이제 시사저널 기자였거든요. 정치인 기자. 예. 그래서 인터뷰를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다들 웃는 거예요. 지금 뭐 코가 한자 빠져 있는데 무슨 인터뷰를 하냐. 그러니까요.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내려는 와라. 그러면 저녁에 딱 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란 잠바 입으시면서 담배를 피시면서 완전히 진짜 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지쳤으니까 뭐하러 힘들어서. 왔노? 예. 나 이제 정치 안 할란다. 딱 첫 마디가 인터뷰 필요 없다.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라. 그래서 완전히 풀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만나자마자 노 대통령한테 노 의원님 지금 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했는데 노 의원님 혼자 대통령 선거운동 한 겁니다. 이 지역구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노 의원님 떨어졌다고 지금 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 그러면 눈이 좀 반짝반짝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을 좀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노 대통령한테. 김 기자, 내가 우리 유권자한테 편지 하나 썼는데 그거 좀 하나 실어주게 그러더라고. 예. 보내주십시오. 예.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그 내용. 유명한 구절이 그때 나온 거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청와대 같이 일을 시작을 했고 취임식 날 들어가서 퇴임식 날 나가서 이거 만기 출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 내내 그냥 주로 만자하고 네. 친하시네요. 예. 만변이고 만자고 만기 그러는데. 출소하시고. 그래서 네. 5년 동안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나이 40대 2004년이거든요. 네. 만 40세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데 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연소 그렇죠,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을 좀 발탁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되신 줄 알았더니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발견하신 분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자, 상선약수에 이어서 일생에 네. 지친 도덕경. 도덕경의 3장에 나오는 네네. 말인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무위를 하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선약수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네. 보통 노자 사상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또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네. 이 무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면서 뭔가 어색하게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위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무위를 하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이걸 정치의 요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좀 더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를 할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독선 혹은 이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이걸 내려놔야 민심이 보여요. 그리고 민심을 따라가야 좋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큰 정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항상 늘 내 소신대로 해야 되나? 민심대로 해야 되나? 정치하면 늘 고민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민심을 따라가는 거 보면 내 소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 소신대로 하면 이것도 민심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둘 다 맞는 경우면 걱정이 안 되죠. 네. 근데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지금 이제 그 20, 30대만 해도 소신대로 해야지. 이게 옳은 길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가야지. 심지어 100만 명이 반대해도 한 명이 옳다고 해도 그거 옳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가야지. 네. 그게 이제 20대 때 이제 우리 그렇죠. 혈기잖아요. 예, 예. 근데 40대가 되면서 정치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는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우리 맨날 정치인의 소신 물어보는데 정치는 자기 정치는 소신대로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오늘 따옴표 딱. 예. 민심대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의결권을 가져요. 법에 대한 입법권.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사람의 주권을 제가 위임받았잖아요. 이 20만 혹은 20만이 뽑아서 너는 5천만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고민하고 결정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선거 때 저한테 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한테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 위임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늘 5천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의 결과를 따라야 된다. 이 파도를 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작은 위를 안 함으로 해서 큰 세상을 보고 그 위에 올라탄 그 민심의 그 줄기 위에 올라타는 거. 그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는 거. 그러면 정치가 쉬워지고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의원님 하면은 가장 또 유명한 얘기 중에 출구조사와 1%의 기적. 예. 네. 출구조사 번번이 그쵸? 출구 조사를 늘 비껴나는 남자. 그러니까 예상을 항상 비껴나는 남자. 예, 그게 의원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 지난번 선거 때는 12번 역전 재역전을 했거든요. 야, 처음에 지난 개표 시작해서 선거. 끝날 예. 때까지. 근데 중간에 후보 김종민 후보 뭐 누구누구 이렇게 둘이 나오잖아요. 네. 중간에 표차 몇 표 이렇게 나와요. 예. 박스 치고 예. 표차 0. 그- 표차 어, 0이 진짜? 있어요. 이번 선거 말씀이세요? 그 전에 처음 선거 당선될 때. 16년도에. 19대. 표차 0. 야, 표차 영. 근데 표차 0이면요. 예. 심정이 어떠냐면 이제 거기에 무슨 기획이 들어가고 전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마음이 다 가라앉습니다. 맑아져요. 그리고 딱 생각나는 게 딱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아, 그 광성면에 그 오유경 이장님이 나를 찍었나? 그 한 표가 이 중요해. 한 표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한 표가 중요하네. 그때는 정말. 소중하죠. 이 한 표가 정말 생사를 좌우하는구나. 그거를 한 5시간 정도를 마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그거 고문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초반부터 차라리 표차가 벌어지면은 일찍 잠이나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5시간을 계속 그렇게 표차가 희망 고문이요. 희망 고문. 네. 그때 견디기는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물 흐르는 대로 간다. 그 위에 나는 그냥 같이 간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뭐 집착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약간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게 있었는데 그럼 결국 이겼어요. 근데 대여섯 시간의 그 12번의 역전 재역전이 제가 정치하면서 늘 이게 내가 무슨 기획하고 전략 짜고 뭐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21대 때는 사전 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40%나 한 거예요. 당일 투표는 60%야. 근데 사전 투표는 저한테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네. 당일 투표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제가 지는 걸로 이제 출구조사 나온 거죠. 근데 당연히 사전 투표가 40%나 되니까 네. 거기서 제가 한 7대 3으로 이긴 거예요. 그럼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기고 사실 있었죠. 결과는 넉넉하게 이겼는데 예. 출구조사는 제가 지는 걸로 나온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던 거죠. 결과적으로 3번 다 출구조사하고 최종 결과가 엇나갔어요. 그러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기도 힘든데 그 어떻게 그렇게 출구조사하고 공합이 좀 안 맞는 걸로. 지역구의 특성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시골이라 지역구 같은 데는 출구조사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면적이 넓고 해서 도시 지역은 몇 군데 딱 잡으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게 흐름이 나오는데 네, 네. 시골은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걸 다 못 잡아내니까 그런 한계는 좀 있죠. 아니 지역구가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서울 전체의 한 2배쯤 되는 넓이라고 넓이가?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를 다 다니셔야 되니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네이션, 이 국민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역 구민과 대화가 좀 시간이 없어요. 또 지역 구민과 대화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국민과 대화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또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시간이 한정돼 고민이 있어요. 4년 내내 가장 큰 이제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둘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게 둘 다 잘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지역구 출신 아니시죠? 제가 원래 논산 출신. 논산 출신이세요? 연무대. 연무대. 네. 아내는 그럼 정치를 좀 찬성을 하셨습니까? 반대했죠. 우리 집사람이 정외과를 나왔는데 예. 본인 표현으로 정치 외면학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제 비호감인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여성분들. 아이고 정치 왜 해? 그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피곤하잖아. 우리 집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앞세우고 목소리만 크고 잘 지키지도 않고 뭔가 부실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는 누구 너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자기까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 출마할 때. 막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다.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집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 그 옆에서 같이 돕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저는 그래도 뭐 고향이니까 이리저리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지낼만 하잖아요. 예. 남편 고향이라고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속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가서 이제 한 10년째 같이 지내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이 진짜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뽑은 게 기자 분립입니다. 이거는 허위평론가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네, 이 기자분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도덕경의 24장에 나오는데요. 발돋움하여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까치발하고 오래 서 있기 오래 못 힘들잖아요. 있죠. 키 커 보일래라고 예, 하면서 예. 아무리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도 네. 금방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꾸며내서 뭔가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어차피 들통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를 뽐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이기도 한데 요즘 시대는 무조건 튀어야 돼. 네, 이런 좀 마인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SNS든 뭐 어디에서든 자기를 돋보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 네. 맞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면서
네. 이렇게 까치발하고 서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민심을 이른바 얻으려면 네. 혹은 사람들에게 표를 좀 구하려면 좀 센 발언하고 뭔가 독보적인 어떤 일들을 하면서 관심을 끌어야 돼. 이런 정치인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 흐름이라는 게 네네. 자기 스스로를 홍보하고 내 스스로를 자랑해야지 겨우 남이 알아주는 시대 아니에요? 모른 척 하세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SNS에 네. 항상 막 이쁜 척하면서 올리면 사람들이 아까도 찍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너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그 사진은 그냥 한 장면이야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노자께서는 그렇게 기자 까치발 들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나는 예전에 하이힐을 많이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그만. 이게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죠. 하이힐을. 네. 그래서 건강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이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깨점발을 내려놔야겠다. 의원님 이 기자 분립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 분립이 이제 예. 까치발로 있으면 설 수가 없다. 네.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과자 불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자 불행은 먹는 과자는 아니고 네. 맞아. 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넓게 벌릴수록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걸어갈 수가 없다.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못 걸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내 안에 있는 뭔가에 집착을 해서 뭔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돋보이게 하고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진도를 못 나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저도 배가 나왔습니다만 해당되는 분들은 없네요. 보통 이제 나이 한 40대 이상 50대 남자들은 고민이 사진 찍을 때 이제 배가 나와 보이잖아요. 그럼 배에 힘을 좀 줍니다. 그 배를 좀 들여보내고. 근데 그렇게 오래는 못 있잖아요. 잠깐 금방 나가서. 호흡을 멈추는 네, 거를 네. 잠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오래 못 합니다. 이런 식의 무리한 아집, 무리한 자기 세계, 무리한 자기만의 어떤 집착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오래 서 있을 수가 있고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가 되면서 또 사람의 그 인생의 또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치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한 2000년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너도 참고해. 이게 이제 노자의 말투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들어도 내가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할 어떤 경험이 없으면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의원님도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큰 위기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개인사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위기가 아니, 가장 그러니까 그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제가 상선약수가 결국은 노자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그 네. 연결점이었는데 제가 20대 때 그때는 혁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 당시에 그러셨죠. 네. 예. 세상이 뭔가 이게 불합리하다. 네. 뭔가 이게 뭐 양극화가 돼 있고 뭐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혼자서 나가서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판검사 되고 이건 안 된다. 네. 뭔가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또 가능한 줄 알고 예. 이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면 좀 덜 억울하죠. 예. 원래 세상 이치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환상을 쫓다 온 느낌 같은 걸 들었을 때 인생이 되게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과연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좀 뭔가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대학생들 그런 순간들을 겪었을 겁니다. 네. 내가 믿고 있던 세계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20대 정말 뜨겁게 혁명을 꿈꿨던 어떻게든 세상을 디자인해 보려고 했던 남자가 예. 그게 정말로 아니라는 제가 거를 좋아하는 말이 생각하고 세상은 디자인되지 않는다. 오늘 그게 명언하십니다. 노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의원님 정말 이 자리가 없었으면 의원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없을 뻔했어요. 사실 겉모습만 보고 또 의정 활동하시는 것만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청문회나 네. 아니면 TV에 상임위 때 보면 목소리 높인 얘기만 나가니까 되게 예. 싸움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뭐 싸움꾼이라고 하는 거를 뭐 그것도 이제 의미 있는 얘기인데 뭐 싸울 땐 또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늘 정치하면서 큰 흐름,
이 민심의 큰 흐름 위에 올라타야 된다.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구만에 갇히면 안 된다. 우리에 갇히면 안 된다.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결국은 강물처럼 바다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된다. 민심이라는 바다로 가야지 우리가 샛길로 빠져갖고 산으로 올라타서 거기서 또아리 틀고 있으면 그 물이 썩어요. 늘 큰 강으로 합류하고 큰 강이 또 바다로 합류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내가 이 마음에 안 드는 바위하고 앉아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 안에서 웅덩이가 돼버리면 그 물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잘 텔레비에 안 나와요. 잘. 테레비야. 내가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네. 다면적인 모습을 좀 네, 비춰주셔야 아니, 되는데 사실 그러게요. 정치하면 공맹이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정치인이 노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펼치시는 이런 이야기가 요즘 현대에 더 맞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권진영 씨는 어떻게 오늘 노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좀 더 잘 깊어졌습니까? 네, 노자하면 그냥 학창 시절에 무의자연, 남분지종, 무라일체 이런 걸 달달달 외웠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이제 지혜를 배웠으니까 가서 행실로 옮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처럼 상선약수, 저도 물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의원님도 물 같은 물 같은? 좋은 뜻의 예, 물 같은 물이 좋습니다. 네,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네. 예. 우리 허위평론가께서는 네. 오늘 진짜 노자 도덕경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뭐 의원님 덕분에 네. 제 역할이 줄어서 너무 기뻐요. 보통 책을 제가 다 설명하는데 의원님이 막 진짜 술술술 오늘, 너무 잘 삶에 설명해 그냥 주셔서 차곡히 네. 쌓인 네. 이야기로 도덕경을 풀어내신 그만큼 것 내공이 깊으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그 무위 그리고 위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동음이의어인데 거짓 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짓을 계속하면 결국엔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억지로. 예,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그 무위라는 말도 우리가 거짓이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예, 지금까지 하셨듯이 네. 정치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덕경을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 역시 예, 이게 도덕경의 실장인데요. 천장지구라는 영화 제목 아닙니까? 영화, 맞아요. 영화, 예. 유덕화와 유덕화. 오천년. 네. 유덕화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코피 네, 흘리는 네, 그 네. 노자에 네, 도덕경에 나오는 아, 그게 그랬어요? 예, 진짜? 그 천장지구가 이 여기 제목입니다. 나와. 와, 그렇구나. 예, 한국어판 제목이 천장지구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런 구절이에요. 하늘은 오래가고 땅은 장구하다. 하늘과 땅이 오래가고도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들이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으므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그 자신을 뒤에 두고서도 자신이 앞서고 그 자신을 내버려 두고서도 자신이 보존되는 것이다. 아마도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자신의 사사로움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의원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깊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단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인생 책방 이런 기회 도덕경까지 하셨으니까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정치인 김종민으로서 그 있으시면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주권자들의 행위인데 주권자들은 또 국민이잖아요. 다 나를 따르라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 이 길 갑시다 하고 그 어떤 하나의 그 깃발을 들고 글로 힘을 모아내서 가는 게 강한 정치 또는 힘 있는 정치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넓게 모아지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요. 우리 강물이 물살이 아무리 빨라도 계곡물이 큰 물이 될 수 없잖아요. 넉넉하게 강의 하류처럼 이렇게 넓게 바다로 향하는 물이 되려면 그게 힘 있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물이, 큰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정치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좀 더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맨날 쌈박질 한다고 이제 욕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 욕을 먹으면서 또 이런
마음들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멋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진짜 노자 도덕경 공부 잘했고 앞으로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 방송 펑크 날 때 우리 김종민 의원님한테 전화 가지 않을까 선배 전화. 어려운 문제를 쉽고 간결하게. 파도를 타라 이거야. 맞아. 네. 자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랜 기간 한반도 외교 현장을 취재해온 저자 이승원은 책 바이든 플랜을 통해 미국 정부의 외교 전략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특히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고 36년간 상원 의원으로 활동한 정치 베테랑으로 평가되는데요. 저자는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체적인 태도로 미국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책 바이든 플랜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요즘. 경제학 박사이자 경제부 기자인 저자 방현철은 조만간 세계 경제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시절 의회에서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재정 지원 법안에 디지털 달러 지급 방식이 담겼을 뿐 아니라 중국 역시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이며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듯 지금은 디지털 화폐가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 아래 어떻게 하면 독자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의 가장 효율적인 소통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일까요?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을 말로만 인식하고 이해해온 대중들에게 보다 감성적이고 깊은 공감을 더해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다양한 선거 및 토론 TV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지하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주로 다룹니다. 선거 토론 방송, 토론 프로그램, 1인 유튜브 의견 채널 등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성 현장과 사례들을 직접 분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말을 넘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하는 책. 이 책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의 매력에 한층 더 다가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이번 주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책 가치의 모든 것에서 저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가치 창조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가치 착취는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자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으로 이런 가치 착취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서평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병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공 영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합니다.
가치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정립하는 경제학.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등 특정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쓰는 사과의 표현. 그런데 어쩔 때는 너무 많은 사과가 난무하는 나머지 진정성을 담아야 할 표현들이 그 의미와 무게를 잃은 채 전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책은 바람직한 사과의 방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알려줍니다. 서평자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남정욱 교수는 이 책을 일종의 사과의 수사학이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말로 승부를 거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공짜가 아니며 사과하는 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책의 한 구절처럼 사과에 담긴 전략과 마케팅이 궁금한 분이라면 이 책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산화탄소라는 레버리지는 확실히 기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혁명으로도 풀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도 강화시킨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저자 빌 맥키버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간 활동을 휴먼 게임이라고 지칭하면서 현 세대의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평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정수종 교수 역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기후 문제의 중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라고 하면서 국가는 탄소 중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휴먼 게임. 이 책을 통해 기후변화를 이끌 원동력을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